네, 월요일장 우리 시장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워낙 매크로 변수 중에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진단을 마련했는데요. KB증권 임재경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금리 같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5% 선을 넘어섰다가 조금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월가에서는 더 갈 것이다. 심지어 6% 예상하는 블룸버그 그런 보도도 있었고 골드만삭스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이제 월가 쪽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많이들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금리의 고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한 이유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 재무부가 발행을 증가하면서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발행이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걸 증가하는 것만큼 다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금리가 상승하게 돼 있는데 이 재정 부담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에서 봤을 때 경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경우가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좀 경기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 리스크라던가 그다음 UAW 파업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의 발행 같은 경우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최근에 장기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장기물 금리를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간 고금리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미국 재무부도 좀 만기 쪽에서의 발행을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회복을 언급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 3분기 GDP가 4.9%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나온 것이 사실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높은 성장이 앞으로 이제 침체를 예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4.9%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큰 국가인데 그게 이제 연간으로 4.9%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연준에서 저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그 경제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게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4%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서비스 상품 부분에서 골고루 성장을 한 상황이다 보니 미국 경기가 좀 굉장히 탄탄하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고요. 근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눈높이 낮춰져야 되는 게 예.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긴축을 아무리 해도 소비는 계속 이어졌다 이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말 나온 미국 PC 개인 소비 지출도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어요. 이 통화 긴축 기조에 이 숫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3.7%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성장 자체는 굉장히 견고했지만은 이미 이거는 지나간 데이터인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데이터, 4분기, 내년 상반기 데이터까지 봤을 때 지금 당장 경기가 견고한 건 맞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존재하다 보니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 오랜 기간 동결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물가 부분에서 특히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핵심 물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거제외 서비스 물가인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연준이 금리를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500bp 이상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미국 민간 쪽에서는 이런 고금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 하이퍼롱거,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긴축을 통해서 물가가 2%대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현재와 같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긴축 기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년도 안 된 시기 동안에 5%포인트를 올렸어요. 유례 없는 빠른 속도인데 반면에 미국 정부는 이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돈을 풀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돈이 풀려나가는 효과가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기가 굉장히 강한 데에는 정부 지출도 분명히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3분기 경제 성장 데이터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
부분이 이제 성장 기여도가 0.79%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4.79% 중에서 이제 한 5분의 1 가량을 정부가 성장에 기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기도 지금 5개분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의 성장에 플러스 기여도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이 이제 성장도 계속 버티게 하고 물가도 잘 안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견조한 성장과 소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이 4분기 GDP는 2%대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9%에서 2.9%. 뭐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컨퍼런스 보드도 또 미국 경제가 내년 초 역풍에 휘청거리고 짧고 약한 침체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도 경기가 현재와 같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 자체는 굉장히 견고했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지금 이제 하원 의장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11월 17일 이제 현재 임시 예산 임기 날짜가 만료가 됐는데 그 임시 예산 이후에는 이제 본 예산 통과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런 이견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본 예산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다. 그래서 셧다운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UAW 파업, 결국에는 파업을 진행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 활동 부분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미국 정부, 미국 가계의 대부분을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이지만은 카드 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미국에서 카드 대출을 받는 평균 금리가 21%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법정 최고금리가 더 높은 뭐 상황인 거죠. 연체이잖아요,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들이 분명히 미국 가계들에서 이제 점점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들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미국 쪽에서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내내 지금 미국 경기는 약간 좀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영향이 나오는지 경희대 주재우 교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나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 접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경제 제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세계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다음 달 14일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지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이제 참석 여부가 이제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를 위해 가지고 이제 지난 8개월 동안 미중이 협상을 벌여왔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지난 9월 29일 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인 순웨이동이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 차관보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 이거를 위한 이제 정지 작업선에서 이제 이 모든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양국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를 일궈내고 싶은 양국의 결의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한 보도를 보면 왕이 부장이 최근 한 간담회에서 발리로의 복귀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리로의 복귀가 여러 가지 어떤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는 의미로 이게 들리는데 어떤 뜻입니까? 네, 이 발리로의 복귀는 이제 발리는 이제 작년에 G20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그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시진핑이 바이든과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제 외교 안보 군사 현안을 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오반 일합인데요. 오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 체제 변경을 이제 미국이 추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맹 강화를 통해서 반중국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원칙을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만과 관련해서는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아야 되며 그다음에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양국 정상이 이제 합의하는 입장을 이제 표했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반 일합으로 이제 오고 갔던 대화 내용을 이제 포장을 한 건데요. 이러한 원칙은 이제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에게 이제 외교 안보 원칙으로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결국 중국의 핵심을 이제 미국이 존중하고 미중 경쟁 관계를 두 나라가 잘 관리하자는데 이 준수돼야 될 뭐 전제적인 원칙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외교 안보 군사 분야에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중국의 옥죄를 죄지 않는 그러한 이제 행보를 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왕이 부장도 이제 얘기했지만서도 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서도 순탄치 않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입장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합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중국과 또 갈등의 각을 세운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로 뭔가 얻어낼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중 관계 개선은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제재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치킨 게임의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 담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파이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커진 파이를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양산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일궈냈다는 그러한 이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번 여름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해서 매달 뭐 AI 반도체 칩에 뭐 중국 수출을 추가적으로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뭐 AI 관련해서 뭐 저사양 반도체 칩의 수출 금지까지 규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이에 맞서서 뭐 갈륨 그다음에 뭐 지난달에는 이번 달이었죠. 히토류 중에서도 흑연은 또 규제하고 이제 나서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파일을 키워놓고 그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빼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가 그래도 절충하고 합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가 뭔가 그래도 타결했다는 그런 인상을 이제 아마 비춰내 보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중국이 이제 우리 돈으로 18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최근에 뭐 경기 살리려고 여러 가지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도 이번 정상회담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다급해졌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칩뿐만 아니고 지금 AI 관련해서 반도체 칩도 이제 미국이 규제에 나섬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큰 진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이제 칩을 중국의 수출 금지를 이제 미국이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기업이 중국의 AI 기업에 투자하는 것까지 금지시키면서 정말로 중국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달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세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4차 산업의 시기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 4차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원활한 수급만이 4차 산업의 이제 발달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부품의 그 수급이 지금 막힌 상황에서 지금 중국 경제도 지금 고전은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이제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개선을 이제 모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다급해진 건 중국인데요. 근데 또 역으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의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4차 산업이 발달이 멈추고 그다음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메랑은 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기대만큼 그 위드 코로나의 이제 그 경제적인 낙수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내년에 재선을 좀 유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내년도 1분기, 그다음에 2분기의 경제 지표가 호전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중국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호전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국내 정치의 일정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미국도 지금 좀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아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주고받는 게 가능할 것 같네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동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주재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연구원, 이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성사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제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이제 서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작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부작용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 금리 쪽 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이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유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상회담 이후에 좀 관계가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매각 압력, 미국채의 매각 압력은 좀 다소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반도체 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서로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의 이제 규제가 조금 다소 완화가 되던가 조금 이제 시기 자체가 지연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쪽에서도 조금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중국 경제도 살아나야 우리한테 득이 되니까요. 근데 어려운 상황은 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게 늘어나는 국가적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또 나오세요. 이 금리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이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정부 부채가 많긴 했지만은 이게 문제가 팬데믹 이후에 정부 부채가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부담되는 게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빚을 빌렸을 때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빚을 꾸준하게 상환을 해 나가야 되는 구조인데 미국 정부는 기조적으로 계속 재정 적자 상태이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부담이 누적이 되는 거죠. 계속 빚은 늘어나고 그리고 금리 높다 보니까는 이거에 따라서 빚을 갚기 위해서 부채를 또 증가를 시켜야 되는 이런 조금 악순환 고리에 갇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 금리가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 금리 입장에서는 계속 조금 내려가는 압력 자체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원히 리포트 통해서 한미 금리가 앞으로 디커플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요인들에 주목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2018년과 현재가 유사한 매크로 환경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미국 금리에 연동을 해서 한국 금리가 연동돼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도 좀 이례적으로 이 미국 금리 연동해서 상승하고 있는 한국 금리가 한은의 고민거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제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과거에 2018년도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보면은 미국 금리는 상승을 했지만은 한국 금리는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와 지금의 매크로 환경을 보면은 조금 유사한 환경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도에 미국 경제는 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호무역 주의를 했지만은 아직 그것에 따른 역풍이 확인되진 않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과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산업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보이면서 경제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미국 경기는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지만은 한국 경기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 눈높이 자체는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장률 컨센서스 자체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향 조정, 한국은 꾸준히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네. 있어서 조금 경기 상황이 2018년도 하반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채권 발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미 국채 발행 규모가 2021년 이후에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좀 차이를 보이면서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한국 금리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건 모두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망 하에서 채권 투자 이거 적절한가요? 네, 저희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경기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 발행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걱정이 있을 때는 이제 걱정하는 부분만 좀 바라보면서 가격이 더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좋을 때는 이제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강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너무 안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많이 금리가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BOJ 금정위 그리고 FMC 그리고 FMC 전에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계획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걷히게 된다면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압력 자체는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또 하나의 이슈가 자동차 3사를 대상으로 이 전미 자동차 노조 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그 포드에 의해서 스텔란티스와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박정환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노조 UAW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저마다 생존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영향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자동차 빅3로 불리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노조가 동시 파업이 6주간 이어졌습니다. 주요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 3곳이 동시 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이렇게 동시 파업은 노조가 1935년에 창설된 이후 처음입니다. 그 기간도 오늘로 46일째를 맞아서 지난 25년 사이 최장기 파업 기록이 수립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임금 협상은 종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한 건 포드였는데요. 이 포드는 4년 반 동안 이 최저임금을 25% 인상하겠다는 잠정 합의로 파업은 노조 측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서는 스텔란티스가 두 번째로 이 파업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8년까지 기본임금을 25% 인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유일하게 GM만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이 UAW는 GM 엔진 공장의 추가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파업 참여 공장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갈 전망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파업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인건비 인상까지 예고가 되면서 빅3는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먼저 포드는 1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고요. SK온과 켄터키주에 짓기로 한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의 가동을 연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SK온은 포드와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설립하고 연간 전기차 1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3곳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테네시 공장과 켄터키 공장은 예정대로 2025년에 가동을 하기로 했지만 2026년 목표였던 켄터키 2공장은 연기에 나선 겁니다.
한편 스텔란티스는 다음 달 LA 모토쇼에 이어서 내년 1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4 참가마저 철회했고요. 마지막으로 GM은 미시간주의 공장 연기와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을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혼다와 진행하던 저가 전기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도 폐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실적과 투자 계획들의 변동성이 더 커진 만큼 앞으로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시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원 캐스터 전해드린 대로 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이게 파장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연구원님이 그 4분기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이유로 셧다운 리스크와 함께 이 파업을 드셨는데 이 파업이 우리나라 내연기관차에는 득이 되고 전기차에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다운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UAW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 회사들, 노조들이 가입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이익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UAW 업체에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입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임금 상승 압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보면은 이런 UAW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주면서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자동차 판매가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다 투자도 줄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제 유가도 변동성이 큰데요. 앞으로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결국에는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확정 가능성, 이란이라던가 사우디 입장에서도 계속 확전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우려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예상과 달리 이란이라든가 사우디가 참전을 할 경우에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100 혹은 $150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 시기도 굉장히 일시적, 짧게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100 이상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경제가 이 높은 수준의 유가를 버틸 수 있는 이런 체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전 세계의 체력 자체가, 경제의 체력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좀 이제 $100 이상에서 계속 버티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게 미국발 고금리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전제를 하고 놓고 봤을 때는 가뜩이나 이제 우리 가계나 기업 부채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출도 회복된다 그러지만 아직 뭐 여의치 못하고 환율도 문제가 있고 이런 충격들이 앞으로 언제쯤이나 좀 개선이 될까요? 저희는 좀 상당 기간, 내년까지도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한 이유는 물가 때문인데요. 결국 물가가 안정화돼야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자체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3%대를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언급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조건이 2%대의 물가 확인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빨라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내년 3분기에나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도 마찬가지로 물가 둔화세가 굉장히 더디다 보니까 내년 3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적어도 이제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그 이상까지도 조금 현재와 같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 기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이 UAW 파업 관련해 가지고 이 파업 때문에 이제 이 노동 비용이 커지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투자를 줄이거나 뭐 CES에 참가 안 한다거나 뭐 이런 네. 것까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전기차를 만드는 입장에서 테슬라나 우리나라 뭐 현대차 입장에서야 뭐 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반면에 셀업체나 소재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붐이 완전히 좀 식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비용 상승 압력 때문에 이런 투자 부분을 줄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뭐 자동차 완성품 업체에는 이익을 되겠지만은 이런 이제 자동차 완성품 업체가 아닌 이런 소재
업체 쪽에서는 이제 조금 압력을 받을 수밖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부품 소재 업체에 따라서 어디는 이제 현대에도 납품을 하는 데가 있을 예. 것 같고, 또 어디에는 포드라든가 GM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충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상쇄가 돼서 뭐 유지가 된다면 괜찮은데 아무튼 좀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